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까요?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 한도 개선을 두고 한창 논의 중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서 최대로 지급해주는 한도를 말합니다. 2001년에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린 이후 올해까지 23년째 제자리 걸음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고금리로 금융자산 비중이 확대된 데다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때 2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억 3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적용을 받는다는 게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선 예금자의 돈을 얼마나 보호해 줄까요? 주요 국가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큰 폭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은 1인당 3억 원 수준까지 보호하고 영국은 1억 5천만 원, 일본은 9천만 원까지 예금자가 보호받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역시 1.2배로 3.3배의 미국, 2.3배의 영국과 일본보다 훨씬 낮은 셈이죠. 현재 금융사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걸 난감해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일 경우 그만큼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 경제 규모도 지난 23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만큼 최소한 그에 준하는 증가분마저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예금자 보호 조치가 감면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7월 4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금, 설탕, 온갖 조미료 우리 다 배우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 논란의 그 조미료입니다. 저도 이거 없으면 요즘은 잘 식사 못하는 것 같은데 바로 MSG. 네. 오늘 이야기 주제죠. 조미료의 대명사처럼 불리고 있죠. MSG. 지난 시간에 사실 설탕 이야기하면서 제로슈가 얘기 끝에 잠깐 했었잖아요. 예. 제로슈가 시대가 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그 제로슈가로 사용되는 아스파탐이라든지 사카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아스파탐 사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요. 야, 네. 오늘 MSG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들 아마 궁금해하실 근데 거예요. MSG는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인체에 유해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80년대, 90년대까지는 팽배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 FDA나 혹은 뭐 우리 식약처까지 MSG 조미료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는 뭐 그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MSG는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의 줄임말입니다. 예. 그래서 글루타미산 나트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MSG가 몸에 안 좋은 건 이 나트륨 때문이에요. 나트륨. 소금 많이 섭취하면 예. 건강에 해롭잖아요. 그렇죠. 그거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흔히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네. 다시마나 멸치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육수를 뽑아서 사용하거나 혹은 뭐 다시마 가루, 멸치가루, 새우가루 등을 음식에 넣어서 조미료로 활용하잖아요. 이걸 이제 천연 조미료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MSG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음식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이런 조미료 역할을 하고 또 역사상 최초로 대량 생산된 조미료이기 때문에 MSG를 조미료의 대명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가정에 맛소금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이 맛소금이 소금에 MSG가 더해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맛소금을 넣으면 미원을 넣는 거랑 마찬가지다. 맛소금에 미원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맛소금에도 MSG가 들어있군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모르셨어요? 예전에 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자기는 MSG 알러지가 있어서 MSG를 못 먹는다 그래요. 네. 근데 맛소금에 닭을 찍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 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MSG. 그럼 이건 누가 처음 만든 건가요? 1908년에 일본 동경대의 화학자인 이케다 기쿠나에라는 화학자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1907년부터 다시마 국물의 풍미를 연구했다 그래요. 일본이 이제 다시라고 해서 다시마와 뭐 가츠오부시 같은 것들을 함께 넣어서 이 국물의 감칠맛
육수의 감칠맛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이케다 같은 경우에서는 밀가루 단백질인 글루텐을 분해해서 MSG를 제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케다의 이 그 MSG 제조법이 굉장히 혁신적인 게 뭐냐면 그 전에 다시마로 MSG를 한 그 1g 정도를 추출하려면 다시마 한 30kg 정도를 끓여야 됐어요. 이야. 근데 이제 밀가루 단백질인 글루텐을 가지고도 MSG를 제조할 수 있게 됐고 좀 더 싸게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케다는 1년 뒤인 1909년에 회사를 아예 차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MSG 조미료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는데 이 조미료의 이름이 일본어로 맛의 근원이란 뜻의 아지노모토. 아지노모토는 지금도 전 세계의 MSG의 대명사 중에 하나로 불리고 있죠. 예. 그리고 1909년에 회사를 차려서 아지노모토를 팔기 시작하고 1년 뒤인 1910년에 조선과 대만에 아지노모토를 팔게 되고 1917년에 중국에도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조선시대 구한말과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신문 광고를 분석하고 연구를 해보면 예. 아지노모토 광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부터 MSG를 먹게 된 거예요? 네. 세상에 나온 게 1908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시판되기 시작한 게 1909년이고 1년 뒤부터 우리가 먹기 시작해요. 이야 대박인데요. 근데 당시에 이제 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가격이 쌀 한 가마니보다 더 비쌀 정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넣으면 맛이 좋아지고 음식 재료 그다음에 양념값이 적게 든다. 이걸 이제 아지노모토가 광고의 포인트로 삼았거든요. 그러면서 아지노모토 광고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음식점 사장님들의 주판을 행복하게 해드린다. 그러니까 대중음식점들 중심으로 이게 더 이익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설렁탕은 MSG 설렁탕, 그럼 냉면은 냉면도 MSG 냉면 육수. 이때 처음 등장한 거예요. 예. 오죽했으면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이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과 교류가 막혀버렸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아지노모토가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이때 등장한 게 멸치 육수입니다. 아. 그동안 멸시받았던 멸치가 육수형 생선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멸치가 우리 밥상에 굉장히 주요한 반찬 중에 하나로 떠오르게 된 거죠. 네, 멸치가 이때부터 우리 밥상의 주요 식자재가 됐군요. 근데 멸치가 멸치의 멸자가 업신여길 멸자예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생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산 정약전 선생이 쓴 자산오보에 나오는 말인데 멸치에 대해서 업신여길 멸자를 써서 멸어 이렇게 썼다고 얘기합니다. 뭐 아무튼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멸치 육수를 내실 때 쓰는 것처럼 이 멸치와 다시마가 더해지면 감칠맛이 풍부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서 감칠맛을 내는 육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 좀 많이 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10년 가까이 아지노모토 즉 MSG를 사용하지 않는 국물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데 뭔가 허전하죠. 그래서 그렇죠. 1956년 부산 동래구 대신동에 있던 동아하성공업이라는 회사가 예. 국산 기술로 만든 MSG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데 이 MSG의 이름이 미원이었습니다. 이 미원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미원인가요? 그 미원입니다. 아. 어마어마한 히트를 칩니다. 그렇겠죠. 동아하성공업이 내놓은 미원이 1962년에 아예 회사 이름을 예. 미원으로 바꿀 정도로 히트를 쳐요. 근데 이제 이 미원이라는 이름, 아까 제가 그 아지노모토라는 맛의 근원. 맛의 근원. 예. 미원이 한자가 그렇네요. 맛의 근원 똑같아요. 아지노모토랑 똑같아요. 예. 한자로 하면.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지노모토의 기술을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그 MSG 조미료였으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이름까지 똑같이 할 필요가 있었냐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당시에는 아지노모토가 워낙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동아성공업이 처음에 제품 이름을 미원으로 정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한 히트를 치면서 1가구 1미원 한 집에 미원 한 개씩은 다 있는 뭐 그런 것이 당연해지면서 지금은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조미료 하면 미원 할 정도로 조미료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됐죠. 재밌는 건 이제 한국 경제사와 경영학계의 그 이 미원 이야기는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도 좀 이전부터 좀 알고 있던 사례들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알고 있던 사례들이만은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좀 공부를 해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소위 조미료 전쟁이라고 부르는 국내 최고의 재벌 삼성그룹과 정말 미원 하나 파는 네. 미원과 네. 경쟁했고 그 경쟁에서 자이언트 킬링 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한국 경영학 역사상 극히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이 조미료 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네.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미원을 그렇게 이기고 싶어 했는데 네. 결국 못 이겼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과 미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과거 신문 기사들을 좀 많이 찾아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경품 경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출혈 경쟁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참고로 삼성 같은 경우에도 1963년에 제1제당이 미풍이라는 MSG 조미료를 생산하던 원형 산업을 인수해버려요. 예. 사실 삼성이 이제 제1제당이 조미료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이전부터 미원에서 미원 포장지에 유사품에 주의하세요라는 글귀를 넣을 정도로 유사품들이 많았어요. 미풍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았는데 그 미풍을 만드는 회사를 아예 삼성이 인수를 해버리고 미원을 꺾으려고 1969년에 일본 아지노모토와 기술 제휴를 맺어버립니다. 아. 그러면서 광고 포인트를 이렇게 잡죠. 자신들은 원조와 손잡은 회사, 미원에 비해서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회사, 물 건너온 제품 이런 쪽으로 이제 광고 포인트를 잡아요. 예. 앞서 말씀드린 사실 미원 아지노모토 이름까지 그대로 뺏겼잖아요. 네. 때문에 미원 같은 경우에 80년대 동남아 시장에서 판매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지노모토에 소송 걸렸어요. 아, 상표권 침해로요? 상표권. 그리고 사실 그 미원에 있는 그 뭐랄까요? 그릇 있죠. 그릇 예. 위에 안에 이렇게 미원이라고 뭔지 알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아지노모토를 그대로 뺏겼다라고 아. 해서 동남아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원 상표와는 다른 상표로 나왔어요. 네, 그냥 네. 영어로 미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삼성과 제일제당은 아지노모토와 제휴를 맺은 뒤에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원이 조미료 시장에 MSG 조미료 시장에 국내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기업이 있는데 1969년 3월에 아예 다른 조미료 업체, 미원을 제외한 다른 조미료 업체 세 군데를 같이 불러서 우리 연합하자. 예. 그리고 앞으로 미풍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팔자. 단일 마케팅을 하자. 이야. 그래서 공동 판매 회사를 만들어 버려요. 예. 그러니까 공동 판매 회사를 만들어 버리니까 미풍의 시장 점유율이 순식간에 19%에서 46%까지 올라와요. 연합체를 구성한 삼성은 이참에 미원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자. 네. 꺾자라고 해서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할인 공세에 들어갑니다. 네. 도매상들에게 외상으로 거래를 해주겠다. 도매상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종가보다 20% 30% 더 싸게 물건을 팔아도 좋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미원 입장에서 이렇게 되니까 앉아서 시장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삼성 따라서 외상 판매 그리고 할인 행사를 미원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출혈 경쟁은 실탄이 넉넉한 기업이 이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은 조미료만 만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미료 시장에서 당시 조미료 시장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건 오직 삼성과 제일제당. 아. 그러니까 실탄이 넉넉한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출혈 경쟁이었으니까 미원이라는 단일 제품 하나 팔고 있는 미원이 이길 수 있는 구도가 아니었어요. 예. 때문에 미원은 그야말로 도산 위기까지 몰렸고 만약에 그대로 진행됐다면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그대로 진행됐다면 삼성이 승리하면서 한국에서 조미료의 대명사는 미원이 아닌 미풍이 됐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출혈 경쟁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작은 미원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삼성을 결국 이긴 겁니까? 이게 이제 그 대성그룹 창업주인 고 임대웅 회장의 결단이 주요했다. 뭐 이렇게 기사들은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기사들은 그 결단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외상 거래 중단, 가격 할인 중단. 그럼 더 안 팔렸을 것 같은데요. 출혈 경쟁 안 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과 미풍 입장에서 보면 이거 미원의 자살행위였어요. 네. 왜냐하면 자신들은 원조와 손잡은 덕분에 기술력도 우위에 있고, 근데 미원이 가격을 올려? 그리고 외상 거래도 안 해? 이거는 가격 경쟁력도 우리가 더 있고 예. 외상 거래를 통한 유통망까지 다 잡게 해주니까 이제 미풍의 승리는 시간 문제다. 이제 미원의 시대는 끝났다. 거의 뭐 득이양양했죠. 예. 당연히 미원 내부의 중역들도 많이 그러니까 이건 반대했다 그래요. 그렇겠죠. 이건 안 됩니다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고 임대용 회장이 미원을 사는 사람들 일반 소비자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외상으로 사지 않는데 왜 우리가 외상으로 줘야 되냐. 예. 그리고 이거 중간 도매상들이 이익 보는 짓이다. 그리고 비싸더라도 제품만 좋으면 소비자들은 알아서 산다. 그러니까 제값 다 받고 현금만 받고 팔아라. 이렇게 주문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미원이 이제 타깃 마케팅을 그러니까 바꾸기 시작해요. 예전에 예. 좀 음식점이나 이런 대중적인 음식점들도 겨냥을 하는 마케팅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가정주부와 가족만 타깃으로 해서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김진미 배우를 광고 모델로 내세워서 예. 가정주부의 이미지, 그리고 가족의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근데 미풍은 당시에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이었던 고 구봉서 씨를 앞세워서 구봉서 씨가 요리사처럼 이렇게 입고 나와서 예. 그 미풍을 광고했었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식당들을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주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 좀 미원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은 미원 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미원을 고집하게 됐고 삼성과 미풍도 역시 이 출혈 경쟁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결국에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들게 되면서 미원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걸 1차 조미료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1차 조미료 전쟁이요? 그럼 2차도 있는 겁니까? 네, 2차도 있어요. 1970년대가 넘어서면서 2차 조미료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로는 국내 식품업계의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1차 조미료 전쟁에서 졌고 예. 그리고 앞서 우리 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고 이병철 회장이 워낙 미원을 꺾는 게 수건이었기 때문에 미풍의 자회사 사장으로 가는 임원들은 삼성 임원들은 모두 다 미원을 꺾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원을 꺾으면 된다라고 해서 미풍이 10만 명을 대상으로 무제한 대선물 잔치라는 이름의 경품 행사를 해요. 무제한 대선물 잔치. 네, 무제한 대선물 잔치. 근데 이때 주는 게 뭐냐면 당시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웨터, 털 스웨터였어요. 네, 고급 털 스웨터가 주부들이라든지 네. 좀 어떻게 보면 신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탐나는 물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니 미원 가격에 보다 스웨터 가격이 한 10배 이상 뜰 것 같은데. 무제한 대선물 잔치. 10만 명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 무제한 대선물 잔치를 어떻게 하냐 하면 그 포장지를 보내면 줘요. 예. 아, 산 걸 증빙하기 위해서 포장지를 보내면 줘요. 근데 이제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스웨터를 노리고 네. 미풍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원도 15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원 네. 아예. 여기 사은 잔치의 이름도 궁금합니다. 여기는 호합한 사은대 잔치. 앞에는 무제한 야, 선물 참. 대선물 대잔치. 여긴 뭘 줬나요? 여기는 금반지 줬어요. 우와. 호합판이라니. 근데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미원 입장에서는. 왜 신의 한 수냐면 당시에 털 스웨터가 금반지보다 더 비쌌어요. 그래요? 예, 금반지를 1푼짜리 금반지를 작은 거는. 줬거든요. 근데 TV 광고라든지 아니면 신문지상 광고에 금반지를 낀 주부가 손을 쫙 펴고 있는 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원 5봉지를 사면서 보내면 빈 봉지 5봉지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해서 15만 명에게 금반지를 드립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금반지는 이 털 스웨터보다 상대적으로 준비하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좀 늦게 가도 네. 불만이 없어요. 아. 그리고 또 금반지라는 게 왠지 굉장히 고급 선물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름도 호합판인데. 예. 호합판 사은 선물 대잔치 같은 거예요, 지금 진짜. 예. 근데 이게 포장지 5장, 2장 이렇게 보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풍이 2장, 그리고 미원이 5장. 그래서 실제로 이 선물 대잔치 행사들 두 회사가 벌인 선물 대잔치 행사로 돈을 번 데는 우체국이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낙 많이들 보내니까요. 네. 우체국이 진짜 큰 돈을 벌었고 두 회사는 조금 어떻게 보면 주부들이 사재기를 해서 경품을 노리고 사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판매량은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지만 네. 실제로 출혈이 이제 만만치 않았던 거죠. 네. 근데 이게 끝없는 출혈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선물 대잔치가 이어지니까 결국 당시 치안국이 나섭니다. 치안국이요? 네. 더 이상 하지 마. 사행심 조장이다. 더 이상 하지 마라고 해서 그만두게 됐고 결국 상공부가 네. 두 회사에 경고를 합니다.
하지 말라고요. 네, 도하면 알아서 해라. 예. 그래서 경품행사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 어쨌든 두 회사 모두 사활을 건 대결을 펼쳤고 70년대 그 사활을 펼친 치열했던 조미료 전쟁의 승자가 미원이 됐고 우리 머릿속에 MSC는 미원이라고 자리 잡게 됐는데 이후 70년대 후반에 삼성의 제일제당이 다시다라는 걸로 반격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시다 이야기 그리고 MSC 유해성 논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는 뭔가 살펴봤더니 요즘 진짜 인기 많아진 것 같아요. 이거. 예, 맞습니다. 바로 테니스네요. 예, 맞습니다. 이 요즘 진짜 핫한 운동이긴 한데 특별히 이 키워드를 고른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 요즘에 제 주변의 20, 30대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뭐 친구끼리 뭐 테니스 치는 게 어떠냐 말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을 만큼 흔한 모습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년층은 골프, 예. 청년들은 축구 이런 식으로 스포츠 문화 거의 딱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풍경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정말 체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단순히 운동 트렌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현상들처럼 뭐 경제나 기술 변화랑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테니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경제, 사회의 모습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그것도 흥미로운데요. 네. 그럼 테니스가 일단 얼마나 요즘 인기인지도 그거부터 궁금합니다. 예, 뭐 업계에 따르면요. 2021년 기준으로는 테니스 치는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6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0만 명, 20%나 증가한 거죠. 근데 이런 수요 급증을 잘 보여주는 게 테니스 연습장의 수인데요. 예. 코로나 전인 2019년엔 전국적으로 실내 테니스장이 한 100여 개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숫자가 7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7배나 늘어난 건데요. 테니스 인구 증가보다 훨씬 테니스장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 말은 그냥 다들 한두 번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만큼 꾸준히 많이 치는 정말 테니스 팬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임원분들이나 이런 좀 장년층들이 많이 치는 그 스포츠, 많이 하는 네.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자님도 혹시 하세요? 예, 저도 오. 요즘 열심히 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미지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느낀 게 말씀하신 대로 좀 임원들이나 어른들이 이제 하는 운동,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예. 대대장님이 자주 하시는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사들이 같이 쳐주는 뭐 테니스병이란 게 따로 있고 이랬는데 알죠. 그만큼 조금 사회 고위직이나 이제 중장년층이 많이 하는 운동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테니스가 요즘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젊은 세대가 치기 시작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자료는 여기에 청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썼냐 이걸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신한카드가 최근에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른바 MZ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이 코로나 전에 비해 어디에 돈을 많이 썼냐 분석을 해봤더니 테니스장에 쓴 돈이 3.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정말 돈을 팡팡 쓰면서 이제 젊은 세대가 여기로 들어가고 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골프도 그 사이에 인기가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젊은 예. 세대 사이에서. 근데 골프는 증가량이 2배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테니스 하는 분들이 이제 테니스장 가면 요즘 젊은 사람들 는 것 같아 하는 게 그냥 느낌이 아니다. 이렇게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테니스 인구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코로나19 이게 이제 계기가 되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팬데믹 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안전한 방역 수칙으로부터 안전한 야외 활동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제 골프가 당시에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른들이 치는 골프인데 당시에는 수요가 확 줄다 보니 골프장이 많이 저렴해졌다더라.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젊은 세대가 이제 그 시장으로 유입이 됐죠. 예. 그런데 이게 아무리 저렴해졌다고 해도 한두 번 해보면 느낍니다. 이게 네, 돈 많이 나가요. 돈 많이 나가죠. 예. 특히 이 당시에 유행을 주도했던 게 스크린 골프장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들은 여기서 많이 배우고 이제 실력을 쌓았는데 이른바 이제 머리 올린다고 하죠. 이제 필드
필드를 나가보면 돈이 이게 만만치 않다 예. 느낀 겁니다. 그런데 한번 야외 나가는 재미를 느껴다 보니 이 수요가 그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테니스로 옮겨왔다.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밖에서 치기도 좋고 금액도 좀 부담 가능한 테니스로 수요가 옮겨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이제 테니스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특히 여성분들이 테니스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젊은 세대가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 트렌드는 여성들이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그 전까지는 헬스나 필라테스 같이 뭐 실내에서 하는 운동 외에는 딱히 여성들이 이제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은 뭐 축구, 농구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이제 야외에서 할 게 없었는데 그 빈자리를 테니스가 차지한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여자들도 하기가 좋은 스포츠고 골프에 비하면 이제 자주 하기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이 시장에 없었던 분들이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졌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세대 변화에만 관심이 많은데 예. 이렇게 여성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완전히 좀 바이럴도 많이 되고 좀 더 파급력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관심을 두게 되면 트렌디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항상 이런 트렌드는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주도를 하니까요. 예. 근데 요즘에 인스타그래머블 한다고 하죠. 뭐 예.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익숙한 이제 젊은 여성들이 테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바이럴도 많이 되고, 그 전까지는 이른바 좀 아저씨 스포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좀 사진도 이쁘게 올리고 예. 이제 경기 모습도 굉장히 멋있게 영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친다는 거 봤어요. 예. 또 다른 효과는 젊은 세대가 그럼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아.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남북민 기자님이 왜 테니스를 치는지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지만 젊은 남녀가 여기서 쉽게 만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하나가 이제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 2010년대에 불었던 인기가 북클럽 열풍이 불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많은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북클럽 비즈니스를 분석을 하면 일종의 사교 산업이다 이렇게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학술적으로는 이제 어떤 대도시 집중 현상을 분석하는 관점이 있는데, 어떤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예. 도시의 인프라가 좋고 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서 이런 만남을 추구하는 젊은 남성이 모이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서로가 만났을 때 좋은 효과가 발휘되는 네.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된다고 하거든요. 예. 이것처럼 테니스라는 시장에서도 그런 효과가 발휘됐다 이렇게 아. 분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코트에서 만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즘 코트 잡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테니스장 잡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치고 싶더라도 거긴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입 장벽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벽을 기술 발달이 깨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어떤 동호회가 그 지역을 관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앱으로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 발달이 이 운동에 대한 접근성을 확 높여줬다 네.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공공 테니스장은 물론이고 이제 사립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앱에 거의 다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앱을 다운받아서 자유롭게 좋은 위치나 빈자리를 찾아서 그냥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앱을 활용하면 잘하면 같이 칠 사람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트워크 효과가 이 앱에서 극대화되는 건데 장소를 예약할 수 있다면 같이 칠 사람도 구하면 좋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는 앱 같은 데서 자기가 장소를 잡으면 이렇게 공지 같은 걸 띄웁니다. 뭐 몇 월 며칠 어디서 같이 칠 분들을 구합니다 하면 자유롭게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동호회라는 걸 꼭 들어야 되는 게 그게 없으면 이제 같이 칠 사람도 없고 네. 코트를 잡지도 못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앱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들 거기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어쩌면 이제 불편함을 제거해 준 건데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어떤 무언 행위를 할 때 불편함이 생기고 좀 어려워지는 부분을 거래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앱의 등장이 이런 테니스를 치는 행위의 거래 비용을 확 낮춰줘서 누구나 쉽게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장소도 쉽게 잡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같이 칠 사람도 쉽게 구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이 테니스도 좀 뭔가 배워야 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배우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까? 이게 조금 이제 처음에 시작하긴 쉽지만 후에는 진입장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 4개월 정도는 네. 배워야 이제 좀 밖에 나가서 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트렌드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는 게 테니스장이나 테니스 물품뿐 아니라 테니스 강습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몰려서 다들 배우는 게 쉽지 않죠. 네. 저도 최소한 서너 달은 배워야 어느 정도는 친다 이런 느낌은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테니스가 주력 스포츠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습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전문가 이런 분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어쩌면 이 트렌드에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병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 일종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인구가 늘다 보니 근데 또 그만큼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공급은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약이 생겨서 이제 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제대로 배우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구조적인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강습자까지도 더 원활하게 보급이 됐었다면 지금 테니스 인구는 훨씬 더 늘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보완이 된다. 이 스포츠의 특성상 보완이 된다고 하는 예. 부분이 예를 들어 골프 같은 경우는 예. 어떤 무리에서 특정하게 어떤 분들이 굉장히 못 친다 이러면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가 그렇죠. 좀 있어요. 네. 좀 같이 하는 운동이다 보니 그런 테니스는 아까 말씀드린 젊은 사람들이 만나는 스포츠가 되고 있다고 예. 드렸던 게 테니스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보통 남녀 혼복이라고 해서 혼합 복식이라고 하는데 예. 남녀가 한 팀이 돼서 같이 치는 이 남녀 혼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건 뭐 운동하러 간 건지 만나러 간 건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어느 정도 이 운동 자체가 그렇게 좀 같이 치기 좋은 운동 특성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여성들이 남자랑 여자 같이 하는 운동이 많지 않잖아요. 네. 체격 차이도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런데 이 운동의 특성상 애초에 조금 좀 배움이 좀 덜하거나 좀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쉽게 누군가 함께 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스포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운동의 특성 자체도 좀 누구나 쉽게 이 시장에 들어온 역할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테니스가 앞으로도 계속 그 인기가 있을지 그것도 전 궁금합니다. 이제 골프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좀 이 인기가 식은 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아지지 않을까 할 수 있지만 물론 어느 정도 붐이 지나가면 조금 인기가 줄어들 수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인기가 계속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 테니스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온 스포츠를 더 많이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더욱더 그런 생각이 좀 짙어졌는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스포츠를 하는 건 그냥 뭐 인스타그램이나 예. 어떤 뭐 유행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소득 증가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한 예. 테니스 같은 이런 스포츠들은 계속 인기를 끌 수 있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 근거가 있냐 하면은 2014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어떤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기가 줄어드는 스포츠가 있고 인기가 늘어나는 스포츠가 따로 있다고 해요. 예. 어떻게 나오냐면 인기가 줄어드는 스포츠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날 때 인기가 줄어드는 스포츠가 농구, 축구, 배구 그리고 육상 같은 스포츠들입니다. 맨몸으로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딱 공통점이 보이시죠? 예. 그냥 맨몸으로 그냥 신나게 예. 좀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하는 운동들 그렇네요. 쉽게 그냥 수십 명이 할 수 있는 스포츠들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좀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데 인기가 늘어나는 게 뭐냐 하면 테니스나 스쿼시, 요트, 승마 같은 스포츠라고 합니다. 이거 장비 사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딱 장단점이 딱 이제
차이가 보이죠. 예. 장비가 많이 필요한 스포츠들은 소득이 늘어나면서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이 스포츠들이 그냥 돈이 생겨서 물건을 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면 이렇게 장비를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이제 좀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스포츠들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뿐 아니라 지금까지 낯설었던 스포츠들을 더 많이 하는 트렌드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운동하는데도 이렇게 유행이 있네요. 근데 딱 하나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특이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스키는 이상하게 줄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스키는 또 굉장히 인기가 줄어들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부상 위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가 조금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 세대 때는 스키가 유행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안 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언제 그 이유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입니다. 오늘 오프닝 때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선곡해 봤는데요. 저 실시간 미니 댓글, 미니 문자 메시지에서 최태영 님이 다음 주엔 다시다니까 그럼 노래는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 다시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센스 부족했습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 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